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는 구면이죠, 참. 그쵸. 오늘의 기후 처음 시작할 때 오전에 할 때 한번 나오셨던 적이 있는데요. 오후로 옮긴 다음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퇴근할 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의원님 소개를 한 번 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요즘은 또 성평등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남양주, 다산동,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뵐 때보다 얼굴이 많이 그을렸어요. 탔어요, 지금. 아마 계절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제가 자동차가 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타지 않았나. 아, 여름 내내 자전거 타면서 그럼 지역구 다니셨던 근데 건가요?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타고는 합니다. 네. 벌써 그 교통수단에서도 지금 기후행동 실천을 하시는 유호준 의원님인데요. 의원님이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 저한테 그런 농담을 하셨죠.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성과주의 예산제가 돼야 되는데요. 어떤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그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라는 게 저도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특정 부서나 특정 사람들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이 성과가 되어야지 좀 지구가 오래 버텨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로 따지는 그런 예산제가 되어야 되고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그런 방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돼야 된다. 예. 지금 그래요. 이렇게 정말 기후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이신데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근데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경기도의 예산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게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봐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감축하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는 거고요.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인지에서 현재는 시작 단계라서 네. 이거를 꼬리표를 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해요. 이제 이 사업별로 이게 감축한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감축하는지도 따져본다면 정말 이게 실효성 있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고요. 아직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이제 경기도 집행부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효과는 저는 오래 보면 정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더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그렇죠. 이 제도는 오래 보았을 때 정말 세상을 더 크게 바꿔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두 번 뵈니까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새로운 도 보면 더 새로운 두 번은 더욱 아름답게. 네. 그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 삽을 뜬 거네요. 네.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도 용인 같은 시군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뭐 네. 광명은 저희보다 먼저도 하고 있었고, 광명이요. 네, 광명이었나 과천이었나 뭐 네, 있었고 네. 이게 점차 늘어나서 이제 정말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한번 세상을 봐보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실가스를 렌즈로 해서 예산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운영 조례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또 이것 말고도 주거 취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 그 건의안을 제출하셨던데요. 요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6월에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켰는데요. 7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거냐면 2022년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 임기 시작하는 해였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반지하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 2년간 과연 그들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쉽게도 우리 공공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23년 기상청이 발표했던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또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침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혹시 얼마나 많은 반지하 가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반지하 경기도는 네.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요? 서울보다?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참고로 3.8%밖에 안 되는데 3.8%밖에요. 총수는 13만 6,038가구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3.8%만 침수 방지 시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놓은 건의안에는 반지하주택 침수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해라. 그리고 반지하주택을 줄이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법안을 빨리 개정해달라라는 내용의 건의입니다. 이 건의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2년 동안 경기도 의회를 하면서 네. 시작할 때 봤던 것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지 못했다. 도민들의 민생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의 측면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요. 이번 여름에는 반지하 주거 하시는 분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행히 그때보다는 피해가 좀 덜했고 그렇지만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게 또 문제인데요. 네. 이걸 잊혀지는 거죠. 그렇죠. 2022년은 폭우 때는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에서 과연 이 반지하주택 입주민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나 해보면 저조차도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잊고 살았던 저의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성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원해라. 하고 두 가지 내용이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의회에서 다 이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들 국회에서도 지금 경기도 지역 의원님들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빠르면 정말 내년 폭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 제출하셨고요.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해서 저희 뭐 찬반이 있었어요. 저희 초대 손님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도 한번 나오시고 이거를 염려하는 분, 우려하는 분들도 나오시고 했었는데 유호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꾸준히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네. 김도겸 지사께서는 기후도지사를 자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면 기후를 관점으로 도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체 탄소흡수원을 갈아엎고 그 위에 공항을 짓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기후도지사의 행보가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지금 탄소세 도입이라던가 SAF라고 해서 이제 항공유의 지속 가능한 항공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오를 있습니다. 거라고 하죠. 운임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도 과연 이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로 확신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수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경기도가 기본계획에 잡고 있거든요. 온실가스 네. 감축 기본계획에. 네. 근데 이 요소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말 기후 관점으로 보는 기후도지사가 보는 이 정책이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지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하. 지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그러네요. 탄소 배출 감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후 위기의 렌즈로 본다면은 항공 운임이 사실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탄소세나 여러 가지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성이 과연 보장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환경 측면에서도 탄소 흡수원이 없어지니까 반대하시지만 이 득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득이 되는가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선명한 반대 의견을 듣고 추가 질문을 더 드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골목길 민생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많은 얘기 들으셨을 텐데 민생 현안 뭐가 제일 중요하게 와닿았나요? 제가 어제 이제 입장문을 하나 낸 게 있었는데요. 네. 제가 민생이라는 단어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모든 사람 민생 얘기하니까. 네. 근데 저는 민생이 결국 풀어서 해석하면 사람들이 사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저는 요즘 성평등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딥페이크 맞아요. 그게 그냥 일부가 저지른 일이다. 피해자가 뭐 숫자로 따지면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내가 회사를 갔을 때 우리 나의 직장 동료
어떤 누구도 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 이런 공포감을 지닌 채 과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연대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시민들 간에 뭐 서로 도와주는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내 옆에 동료를 이웃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제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 폐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책을 얘기하거든요.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랑 경찰청 연계해서 삭제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삭제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성찰과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인원이 예산과 분명하게 지원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기 조금 한마디만 더 하자면 모르고 외치되는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라는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네, 이걸 네. 편협하게 해석해서 그 피해 이미지에 뭐 나체라던가 뭐 가슴이나 성기 부위 노출이 없다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삭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 보면 대책이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SNS에 셀카나 자기 사진 올리지 말아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태도는 정말 피해자를 탓하는 나쁜 문화거든요. 그렇죠. 조심해라, 치마 입고 다니지 네. 말아라 네, 이런 맞습니다.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어떤 사진을 올려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공공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큰 위기에 닥쳐 있고 이게 바로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크게 시끄러울 때 이게 기후 위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저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유호준 의원님이 나와서 막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시원하게. 네. 그러면 이 딥페이크 문제가 뭔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민생 현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 저희가 5부에서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호준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블랙핑크의 노래, PD님이 나오시는 분의 연배에 맞춰서 이 선곡을 하시는 것 같아요. Don't know what to do 듣고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민생의회 남양주의 유호준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아까 4부에서 하다만 얘기 이어가 보죠. 딥페이크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먼저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딥페이크가 사실 영어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뉴스를 보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우 정교하게 합성되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을 딥페이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게 어떻게 범죄에 악용이 되냐면 뭐 제 옆에 있는 동료의 얼굴을 제가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찾은 혹은 뭐 나체 이미지라던가 그런 영상들을 합쳐가지고 합성을 해서 유포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요. 이게 뭐 처음 있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 분란이 불거지고 있긴 한데 2017년엔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19년에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해서 이거 방지 대책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뭐 N번담 강지법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걸 못 막고 있습니다. 저는 못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지 않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꼭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삶의 편리함만 가져주는 건 아니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 제도적인 보완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저희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얼굴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고 유포를 했는데 지금 SNS에 많은 사람들 얼굴이 공개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내 얼굴이 이렇게 도용됐어? 우리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도용됐어?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이게 네. 기술이 예전에 이제 연예인 얼굴들을 했던 그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기술이. 근데 지금은 정말로 한 1, 2분? 조금 빠릿빠릿하신 분들 한 10분만 공부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게 전부 다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침투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재미로 했는데 하고 범죄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네.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피해자 지원과 원인에 대한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가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는 이제 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기에 신고하고 상담만 하면 여기서 알아서 다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크게 화두가 되면 사람들이 더 신고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면 사람이 더 필요하고 이런 순환이 그렇죠. 있는데 예산이 늘어야죠. 네, 그럼 이렇게서 또. 이번에 경기도에 추경을 할 때 증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원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정말로 우리 세상에 성평등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연 정말 우리 사회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동료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정말 학교에서부터도 그리고 직장 내에서부터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직장 내에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 하잖아요. 성희롱 예방 교육 할 때 이런 기술적인 것을 이용한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 범죄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교육에서 이 딥페이크 문제도 진지하게 얘기가 돼야겠네요. 경기도에서 사이버 성범죄, 성폭력 피해 등등에 대해서 원스톱 센터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경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원님이 경기도 의회에 계신다고 하니까 참 든든하고 놀랍네요. 유호준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남양주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청년과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저는 알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지금 새롭게 듣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계기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고요. 정말 정치를 내가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남양주시 이청사가 있습니다. 제2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요. 네. 이게 왜 문제냐 싶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평생교육원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쉽게 말하면 휠체어 탄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평생교육원이었던 겁니다. 그렇네요. 제가 인권위 진정도 넣어봤고요. 뭐 민원도 넣어봤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좋은 기회에 존경하는 지역 선배님의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로 도울 일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당선되고 나서 부탁을 드리니까 바로 그의 예산이 잡히고 엘리베이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좀 정치의 효용감을 느끼고 나도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학교 때부터 사회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네. 대학생 때도 여러 가지 학생 활동을 맞습니다. 했고 그 시민 회사원으로 있다가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또 막 십시일반 후원도 해줬고 맞습니다. 당선이 되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돈 보태준 친구들이 네가 진짜 될 줄은 몰랐다. 그 얘기가 제가 참 네. 잊혀지지가 않았는데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청년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청년 정책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청년들의 상황이 다 어렵고 또 다양하게 제가 뭐 다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요즘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네. 요즘 역시나 고립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데 고립이요. 네. 네.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떠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다양한 지원이 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아하.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결혼이라던가 사회적 결합이라도 해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결혼하고 아이 안 낳더라도 적어도 뭐 부부가 되거나 사회적 결합이 되면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으로도 많이 이제 빠지거든요. 그 위험들이 이 출생률에 집착하는 것보다 결혼이나 적극적인 시민의 사회적 결합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고립 문제나 아니면 고독사에 대한 우리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라도 살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혼자 좀 생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그러면 어떤 조례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출생률을 높이려는 쪽에 집중되는 복지 정책이나 지원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경우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하지 않고도 함께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그게 꼭 청년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고민들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여러 다양한 결합 형태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런 꼭 부부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실 때 그 할아버지랑 같이 혼자가 같이 살게 됐을 때 지원이 그렇죠. 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손자가 고독사도 같이 살 맞고 때. 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도 맞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고민이 깊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1인 가구가 아니라 예. 누군가와 함께 살 때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어이,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네요. 또 어떤 얘기로 나중에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의원님에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준 남양주 경기도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지역구가 어디라고 하셨죠? 남양주시 다산동 양정동입니다. 다산동 양정동의 경기도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오늘의 기후를 자주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네. 오전에 진행할 때 유호준 의원님이 문자를 보내신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공부가 많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요즘도 들을 시간이 있으신가요? 네, 주로 이제 이동할 때나 운동할 때 이제 팟빵이나 유튜브 통해서 듣고 있고요. 보통 이제 1.5배속이나 좀 너무 시간이 없을 때 1.75배속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북극곰 로고송 들으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느렸나요? 하고 놀라셨던 건가요? 네, 저 들었는데 이렇게 느려진 노래였구나, 템포가. 그렇죠. 그 유튜브로 1.5배속, 1.75배속으로 들으면 북극곰 노래도 엄청 빠르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의원님이 약간 1.5배속으로 계속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느리게 하시는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의원님 그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요거는 꼭 하겠다 한 공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때 뭐 네. 공약이라고 말하면 걸 수도 있고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좀 정치인이 되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거창한 공약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우리 동네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러면 정치인 중에서 한두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맞아요. 그래야 뭐가 네. 문제인지도 알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다닐 때는 주로 이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이제 멀리 가거나 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지역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8호선이 추가로 개통되는데 오. 지하철이 개통되게 하면 부동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네. 저탄소 교통으로 시민이 더 기여할 수 있다. 아. 이런 전 생각을 갖고 많이 철도교통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중요하죠. 역세권. 제가 없어서 그럼 의원님은 차를 아예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차가 없습니다. 아. 재산신고 내역에 보시면 차가 없습니다. 저도 운전을 못 하는데 대중교통을 탄다고 하면 탄소 절감 실천을 하는구나. 의원님도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네. 그리고 요즘 또 경기도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네, 탄소 맞아요. 관련 있고 K교통 패스가 저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서 30% 할인되고 또 되나요? 네, 오. 20에서 추가로 10%가 또 있습니다. 청년들은. 좋네요, 그거.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드 실적 채우면 또 10% 전까지 해서 실제로 한 40% 정도를 덜 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대중교통 하니까 또 미세먼지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은 또 어떤 계기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럼 정말 미세먼지 문제 저한테는 큰 아하, 문제가 됩니다. 그렇네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을 정했던 건데 네. 요즘은 11월에도 미세먼지가 많을 때가 있고요. 4월에도 5월에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1년 내내.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집중관리 기간 연장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저감 대책을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거 세울 때 전년도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봐라. 네. 전년도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공부 바꿔야 되니까 이런 감안해서 계획 세우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신 보람이 있네요. 그건 네. 진짜 맞아요. 미세먼지가 1년 내내 매일 아침 확인할 때 미세먼지 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출연하는 모든 의원님들께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꼭 북극곰이나 지구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 그래도 종종 하는 말인데요. 과연 제가 온전하게 환갑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딱 사생활이 아니라면은 네. 나이를 혹시 제가 밝히실 95년생이라 만으로 아. 29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31년 네, 좀 정말 진심으로 이게 걱정하고 예, 있고요. 예.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 되게 재밌는 판결 나왔잖아요. 네.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데 2049년이면 제가 아직 뭐 환갑되기 전이라서 그때까지 잘 지켜지는지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피부에 와닿는 얘기겠네요, 정말. 네. 그래요. 지금 정말 만 29살의 도의원님이 내가 무사히 환갑이 되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모로 지금 피부로 와닿네요, 저희가. 내일부터는 또 금쪽 같은 주말인데요. 청취자분들께 추천하시고 싶은 나들이 장소나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멀리 나가진 않기 때문에 이동 수단의 한계가 좀 있어서 저는 이번 주말에 오는 10월이면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 네. 저희 동네 다산동에 위치한 중앙공원에서 이제 맑은 하늘과 푸르른 녹음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오시면 좋고요. 참고로 지하철 8호선이 개통돼서 네, 다산역으로 오시면 금방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8호선 다산역. 그리고 오늘 사실 의원님이 이런 제가 보니까 뭐 조례안을 환경 기후 행동에 관련된 조례안을 많이 내셨어요. 네.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보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아까 노래 나갈 때 제가 감탄을 했거든요. 이호준 의원님한테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이호준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청취자분들께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봤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 도의회에 저희 연봉이 출근하면서 공개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봤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셔서 네. 세비가 아깝지 않다. 그럴 때 이런 말을 쓰는구나 했는데요.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해 주셨고 정말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어진 시간에 다양한 얘기 많이 하시라고 더 질문을 못했습니다. 네.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전반기 2년을 다 마쳤는데요. 지난 2년간 도민들께서 저한테 도시환경위원회로 가서 너를 세상을 기후의 렌즈로 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이만큼 왔고 지금은 이제 또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평등의 렌즈로 세상을 보라고 하시고 있어서 최대한 이제는 성평등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제가 말했던 기후의 렌즈, 성평등의 렌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디에서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남양주 무슨 동이라고 하셨죠? 다산동, 양정동입니다. 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유호준 의원을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는 1.5배속 안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유튜브로 네. 편안하게 보셔도.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